그날 저는 평소처럼 벽지를 뜯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거실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그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줄 알았던 어린 나였습니다. 어릴 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내 사진이잖아? 이 집안에서 숨겨온 가짜 피는 무너지고 35년간 잠들어 있던 어릴 때 진짜 피가 조용히 내 그러나 사진이잖아? 확실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평창동 저택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벽난로 위에 걸린 대형 가족사진 속 어린 소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낯익었거든요. 눈매도 그렇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도 그렇고 심지어 왼쪽 볼에 살짝 패인 보조개까지 어린 시절 양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제 사진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35년을 도배 일만 하며 살아온 저한테 낯선 집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장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죠. 도배 의뢰를 받고 이 집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는데 대문 앞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담장만 해도 제 키의 2배는 좋게 넘었고 정원에는 수십 년 묵은 소나무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으며 분수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마저 고요하고 무거웠어요. 가정부 주란 씨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본 겁니다. 사진 속 소녀는 5살쯤 되어 보였고 하얀 셔츠에 멜빵 바지를 입은 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윤 씨라고 했나? 도배기사. 등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 화들짝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서 계셨습니다. 서정호 회장님, 이 집의 주인이셨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깊이 지쳐 있었고 곱게 빗어넘긴 백발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2층 방 도배 의뢰 받고 왔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가 아까 바라보던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복잡하고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2층 끝방이야. 오래됐으니 꼼꼼하게 해주게. 그 말씀을 끝으로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고 저는 다시 사진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액자 테두리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유리면만큼은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누군가 이 사진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사진 속 소년의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마치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고 왜 나와 이렇게 닮은 걸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기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한미정 여사님, 회장님의 부인이셨죠. 첫인상은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깊이 슬퍼 보였는데 눈가에 깊이 팬 주름이 세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여사님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하시더니 2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만 하셨죠. 그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여사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제 얼굴을 훔쳐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2층 복도 끝에 다다르자 여사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하얀 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문고리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이 방이에요.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대로 뒀던 방이에요. 위층은 조심해서 들어가 주세요. 35년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 해가 바로 제가 태어난 해였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 오래 묵은 공기가 확 밀려나왔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 방이었어요. 낡은 목마가 한쪽 구석에 쓸쓸히 서 있었고 책장에는 빛바랜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먼지 쌓인 곰 인형이 주인을 기다리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창문 옆 벽에 걸린 작은 칠판에는 어린아이의 손글씨로 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이름인데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방 전체가 누군가의 부재를 35년 동안 애도해온 공간 같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으며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도배 작업을 위해 짐을 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벽지를 뜯으려고 장갑을 끼고 한쪽 벽으로 다가서던 중 책장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거실에서 본 것과 같은 소년이었지만 이 사진에서는 특이한 문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노란 별이 수놓인 조끼,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문양에 저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안쪽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양아버지 도경만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건네주신 제 유년 시절 단 하나뿐인 사진이었죠. 스승님은 이 사진과 함께 저를 거둬주셨고 도배 기술과 함께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어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똑같았어요. 파란 바탕에 노란 별 문양, 별의 개수와 배치, 심지어 소매 끝에 달린 작은 단추 모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고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천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 집에 있는 사진 속 아이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까? 35년 전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등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방금까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책상 위의 낡은 달력을 흔들었어요. 1990년 3월에 멈춰 있는 그 달력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보았고 사진 속 소년의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넌 누구니? 왜 여기 왔니? 그리고 너는 정말 모르는 거니? 이 집, 이 방, 이 사진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회장 부부의 떨리는 눈빛까지 모든 게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집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마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35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두 장의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는데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 바탕에 노란 별 문양이 똑같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작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방 구석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저를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창가 쪽 벽지를 뜯기 위해 다가서던 중 문득 침대 옆에 있는 낡은 벽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짝이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그 틈새로 뭔가 노란색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안에는 어린아이 옷가지들과 장난감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35년 전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데 그때 벽장 바닥 틈새에서 노란 종이 몇 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죠. 세 장의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어린아이의 그림인데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색깔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집이었어요. 커다란 지붕에 굴뚝이 달린 집, 그리고 그 앞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두 번째 그림은 정원이었는데 분수대와 소나무들이 그려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이의 그림처럼 보였지만 세 번째 그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림 속에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짧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아이 특유의 서툰 솜씨였지만 그 비대칭적인 다리가 표현하려는 게 뭔지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그림 속 남자의 모습이 양아버지 도경만 스승님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스승님은 어린 시절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고 평생 지팡이에 의지해 사셨습니다. 저를 거둬주신 그분은 도배 기술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5년 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게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내 친부모는 찾지 못했지만 이 사진과 함께 너를 발견했다고 언젠가 내 뿌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방에서 이 그림을 보고 있자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자 옆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경만 아저씨라는 세 글자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경만, 도경만. 스승님의 이름이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고 이 집과 스승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스승님은 생전에 당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왜 혼자 사셨는지, 저를 어디서 발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적이 없었죠. 다만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스승님이 누구에게 사과를 하셨던 건지 이제야 의문이 생겼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책상 위의 낡은 달력을 흔들었어요. 1990년 3월에 멈춰 있는 그 달력의 페이지가 파르르 떨리는 걸 바라보며 저는 35년 전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방의 주인이었던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이 그림들이 벽장 틈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스승님은 이 집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답은 이미 제 앞에 있는데 제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장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저는 다시 벽지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헤라를 잡아도 방향이 흔들렸고 벽지를 긁어내는 동작도 어색하기만 했죠. 35년간 도배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방의 공기가, 이 방에 스며 있는 기억의 잔해들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정원의 분수대가 보였는데 아까 본 그림 속 분수대와 위치도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이 창문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그림을 그렸던 게 분명했어요. 문득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필통과 색연필들이 있었고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는데 표지에 태호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노트를 펼쳤죠.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1990년 3월 2일. 오늘 경만 아저씨가 놀러 왔다. 아저씨는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는다. 나는 아저씨가 좋다. 그 다음 페이지. 3월 5일. 엄마가 죽을 끓여줬다. 뜨거워서 혀를 대었다. 그리고 3월 8일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이후로 이 아이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요. 저는 노트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경만 아저씨라는 호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스승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스승님은 왜 저를 걷어주셨을까요? 정말 우연히 길에서 발견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노트를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는데 그때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은색 열쇠였습니다.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린아이가 소중히 간직했을 물건임은 분명했죠. 저는 그 열쇠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벽장 쪽으로 다시 돌아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벽장 안쪽 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들여다보니 태호는 여기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로 쓴 듯한 글씨체였는데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장난스럽게 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호는 여기 있다. 그 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치 35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며 남긴 흔적처럼 그런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방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방의 벽과 바닥과 천장 어딘가에 제가 찾아야 할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림 속 경만 아저씨의 짧은 다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고 스승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내 뿌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말, 혹시 스승님은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다시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은 남자의 모습이 스승님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스승님이 다리를 절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평창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림 속 경만 아저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스승님과 이 집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어주신 건 역시 가정부 주란 씨였는데 어제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회장님과 여사님께서 아침부터 안 좋으세요. 조용히 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죠. 방문을 여는 순간 어제와는 다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밤새 창문을 닫아두어서인지 방 안에 습기가 차 있었고 벽지 틈새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냄새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스승님과 함께 살던 단칸방의 냄새와 똑같았어요. 비가 오면 천장 귀퉁이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던 그 방, 곰팡이가 피어서 벽지가 검게 변해가던 그 방의 냄새가 지금 이 저택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순식간에 밀려왔어요. 7살이던 제가 스승님 손을 잡고 그 단칸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일이었죠. 방은 춥고 어두웠지만 스승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다. 비가 좀 세긴 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 그날 밤 비가 쏟아졌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스승님은 양동이를 받쳐 놓으시며 곧 고칠 거야라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끝내 고쳐지지 않았고 저는 곰팡이 냄새 속에서 자랐어요. 그 냄새가 지금 이 부잣집 방에서 똑같이 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벽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들뜬 부분을 헤라로 긁어내는데
벽지 안쪽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곰팡이가 벽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고 얼룩이 마치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벽지를 한 겹 더 벗겨내자 더 오래된 벽지가 나타났는데 그 위에 어린아이의 낙서가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태양과 구름, 그리고 테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5년 전 이 방의 주인이 남긴 흔적이 벽지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낙서를 따라 벽지를 더 벗겨내던 중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한미정 여사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우신 것 같았죠. 여사님은 제가 벗겨낸 벽지 조각과 그 아래 드러난 낙서를 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셨어요. 태호야. 여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급히 다가가 부축해드리려 했는데 여사님이 제 손목을 붙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 그의 방이었어요. 여사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5년 전 우리 아이가 사라진 방.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는데 여사님은 벽에 남은 낙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이 방의 주인이 35년 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라진 아이의 이름이 태호라는 사실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마음대로 벽지를 벗겨서.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 방도 정리해야 했으니까. 여사님은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먼지 쌓인 장난감들, 빛바랜 동화책들, 그리고 침대 위에 곰 인형을 바라보시는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제가 뜨거운 죽을 쏟았어요. 갑자기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팔에 화상을 입혔어요. 너무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아이가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화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왼쪽 팔목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스승님은 그 흉터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내가 올 때부터 있었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알려주시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여사님이 35년 전 아이에게 화상을 입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여사님이 방을 나가시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진 속 옷의 문양, 그림 속 경만 아저씨, 그리고 화상 흉터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집의 아들이라면 스승님은 왜 저를 데려가신 걸까요? 그리고 왜 평생 이 사실을 숨기신 걸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어요. 벽지 작업을 재개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점점 더 진하게 느껴졌고 그 냄새가 저를 과거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스승님과 살던 단칸방, 빛에는 천장, 곰팡이 핀 벽. 그 기억들이 지금 이 방의 냄새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시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35년 전에 이 방과 제가 자란 그 방이 같은 냄새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작업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가 따끔거렸고 누군가 제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복도로 나가 양쪽을 살펴보았지만 인기척은 없었어요. 다만 복도 끝 계단 쪽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서둘러 내려가는 소리처럼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답답한 공기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고 분수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림 속 풍경과 똑같았어요. 이 창문에서 어린 태호가 정원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전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넓은 집, 예쁜 정원, 사랑하는 부모님. 모든 걸 가졌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창틀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방을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35년 동안 주인의 귀환을 기다려온 존재처럼요. 오후가 되자 저택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1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 방은 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데요? 도배공까지 불러놓고 진짜 공사하실 거예요? 저는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영아, 그 방은 특별한 곳이야. 내가 이해해줬으면 해. 그러자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죠. 특별하다고요? 유령방이잖아요. 차라리 제 갤러리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잠시 후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고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거만했죠. 서준영, 이 집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첫인상부터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준영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도배 기사님이시구나. 풀냄새 퍼지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런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영 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이 방에 집착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35년 전 죽은 애 방을 왜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건지. 그 말에 저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죽은 애라고요. 여사님은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영 씨는 제가 반응하지 않자 더욱 대담해졌어요. 침대 위에 곰 인형을 집어들더니 먼지를 털며 말했죠. 솔직히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방이 무서웠어요. 유령이 나올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 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시지만 35년이나 지났는데 어디서 살아있겠어요? 진작 포기하셨어야지. 그 말투에서 조롱이 묻어났고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냉정한 걸까요? 그때 문 앞에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신 모습이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준영아, 그만해.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준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 애는 죽었어요. 35년 동안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이제 이 방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회장님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는 게 보였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같은 말을 반복하다 지쳐버린 사람처럼요. 준영 씨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아들은 그 유령이고 저는 그냥 양자니까요라고 비아냥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회장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고 회장님은 천천히 방을 나가셨어요. 그분의 지팡이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고 저는 혼자 남은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준영은 이 집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35년 전 사라진 진짜 아들 대신 들어온 존재였던 거죠.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짐을 정리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거실에서 또다시 언쟁이 들려왔어요. 준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 방은 제 갤러리로 바꿀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 권리는 있잖아요.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준영아, 그건 안 돼. 그 방만은 손대지 마. 하지만 준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상속 문제 정리되면 이 집도 제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세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준영 씨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양자로 들어와 30년을 살았다면 이 집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애정은 있어야 할 텐데 그의 눈빛에서는 탐욕만 보였거든요. 마치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요. 회장님이 지팡이를 탁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거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험보다 무력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준영 씨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금고를 들고 있었는데 숫자 자물쇠가 달린 것이었어요. 준영 씨는 저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도배 기사님, 아직 안 가셨어요? 내일도 오시려나? 저는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준영 씨가 금고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금고예요.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혼잣말처럼 계속했어요. 아마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게 들어있겠죠. 제가 진짜 아들이라는 증명서. 물론 저는 양자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준영 씨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준영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35년 전 사라진 아이 화상 흉터, 그림 속 경만 아저씨, 그리고 이 집을 노리는 양자 서준영.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보니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35년 동안 멈춰있던 그 방에 오늘 처음으로 불이 들어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영 씨가 들고 있던 금고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는 걸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주머니 속에서 어제 발견한 작은 은색 열쇠가 손에 잡혔습니다. 태호의 서랍에서 찾은 이 열쇠, 혹시 이것이 어딘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저는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이 안에 내 자격이 들어있다고 준영 씨가 그렇게 말했죠.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 4시에 눈을 떴고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이 집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사진 속 옷의 문양, 그림 속 경만 아저씨, 화상 흉터에 대한 여사님의 말씀, 그리고 금고를 흔들며 비웃던 준영 씨의 얼굴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퍼즐의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층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었어요. 어제보다 곰팡이 냄새가 더 진해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바를 계획이었습니다. 도배용 칼을 들고 창가 쪽 벽으로 다가갔는데 벽지가 특히 심하게 들떠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죠. 낡은 벽지가 종이처럼 얇게 벗겨져 나왔고 그 아래에서 또 다른 벽지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은 35년 동안 한 번도 도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두 번째 벽지층을 벗겨내던 중
갑자기 손끝에 뭔가 다른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종이 같기도 하고 사진 같기도 한 매끄러운 표면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벽지를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벽과 벽지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낡고 바랜 사진이었는데 한쪽 모서리가 찢겨져 나간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있었는데 얼굴 반쪽만 보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반쪽 사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저는 급히 지갑을 꺼내 안쪽 주머니를 뒤졌어요.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사진, 제 유년 시절 단 하나뿐인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도 역시 한쪽 모서리가 찢겨져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냥 오래되어서 훼손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찢겨진 모서리의 모양이 완벽하게 들어맞았거든요. 퍼즐 조각처럼 두 사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 한 명이 웃고 있었어요. 파란색 바탕에 노란 별이 수놓인 조끼를 입고 왼쪽 볼에 보조개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35년 전에 제가 이 집의 아들 태호였다는 증거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 걸까요? 35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진실이 밝혀지다니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태호, 우리 아들. 1990년 3월. 그 글씨는 여사님의 필체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 뒷면에 적어둔 메모, 35년 동안 벽 틈에 숨겨져 있다가 오늘에서야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실이었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회장님과 여사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떠나야 할까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이 집에는 새로운 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들어도 되는 걸까요?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문이 열리며 주란 씨가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점심 드시러 내려오세요. 여사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에는 간단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여사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사님은 제가 들어서자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 방 작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괜찮습니다. 여사님.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여사님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제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분, 35년 전 뜨거운 죽을 쏟아 저에게 화상을 입힌 분. 그 죄책감을 35년 동안 안고 사신 분이었죠. 갑자기 목이 메어 밥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저기 여사님.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사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그 방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찾은 반쪽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사님의 눈이 커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여사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벽지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사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진,
태호가 사라지던 날 찍은 거예요.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쪽은 제가 가지고 반쪽은 태호에게 줬어요. 엄마랑 항상 함께라는 의미로. 그런데 그날 밤 태호가 사라지면서 이 반쪽도 같이 사라졌어요. 35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여사님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제 반쪽 사진이 손에 잡혔지만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는 걸 저도 여사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사나웠어요. 뒤따라 들어온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은 어딘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준영 씨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아버지, 당장 나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재에서 나오셨고 여사님도 식당에서 나오셨어요. 준영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변호사가 보내온 건데 상속 관련 서류라면서요. 제 지분이 왜 이렇게 적어요? 회장님이 서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하지만 준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관할 바 아니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의 아들로 살았어요. 죽은 애한테 줄 목까지 남겨두실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의 말이 너무 불쾌했고 회장님과 여사님의 상처받은 표정이 눈에 밟혔거든요. 거실로 들어서자 준영 씨가 저를 발견하고 비웃었어요. 아, 도배 기사님. 구경 잘하고 계시네요. 남의 집안일에 관심 많으시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의 눈빛과 제 눈빛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준영아, 그만하거라.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영 씨는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기사님,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거든요. 준영 씨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온 적 있어요? 아니, 잠깐. 설마. 준영 씨의 얼굴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거실 사진 속 애랑 닮았네요. 준영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여사님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영 씨는 벽난로 위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사진 속 꼬마 죽은 태호 말이에요. 기사님이랑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웃기네, 정말.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불안함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영 씨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아까 벽틈에서 찾은 반쪽과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반쪽. 2 사진을 맞붙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준영 씨가 물었지만 회장님과 여사님은 말을 잃으셨습니다. 2분 모두 사진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어요.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호에게 준. 여사님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여사님께서 아드님께 주셨다는 그 반쪽 사진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머지 반쪽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분께서 남겨주셨거든요.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어요. 여사님이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여사님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목 안쪽에 있는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 흉터.
여사님이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셨어요. 태호야, 우리 태호. 여사님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뜨거운 죽을 쏟았어. 내 팔에 화상을 입혔어. 미안해, 미안해, 태호야. 여사님이 제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동안 몰랐던 진실, 35년 동안 그리워했을 부모님, 3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어머니,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도 지팡이 없이 비틀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태호, 정말 내가 태호냐? 저 사람이 가짜예요. 갑자기 준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사진 몇 장 들고 와서 아들인 척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그때 현관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고 비서 장철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장 비서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 비서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회장님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영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30년 전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준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장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죠.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가 최근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준영 씨 측에서 뇌물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고요. 준영 씨의 눈이 흔들렸고 그와 함께 온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서 있었어요. 여사님은 여전히 제 발치에서 울고 계셨고 회장님은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3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35년 전에 밝혀졌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승님은 왜 저를 데려가셨던 걸까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 장 비서의 폭로 이후 거실은 한동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준영 씨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고 그와 함께 온 남자들이 장 비서를 위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정부 주란 씨가 난동 소리를 듣고 미리 신고한 것이었죠. 경찰은 준영 씨와 일행을 제압했고 준영 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허망함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연민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준영 씨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준영 씨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준영 씨가 끌려나가면서 제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끝까지 두고 보자. 넌 가짜야, 가짜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처럼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거실에는 저와 회장님, 여사님만 남았습니다. 장 비서와 주란 씨도 조심스럽게 물러났어요. 세 사람이 마주선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태호야.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강인하게 사셨을 것 같은 분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회장님의 어깨가 들썩였고 지팡이도 없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불러라. 제발 불러라, 아들아.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몸이었지만 그 포옹에는 35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도 다가와 저희를 감싸 안으셨고
세 사람이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사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컸구나. 우리 태호가 이렇게 컸구나. 여사님의 손끝이 제 이마를, 코를, 볼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35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듯이요. 어디서 살았니? 밥은 잘 먹었니? 힘들지 않았니?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습니다. 대답하려면 너무 길고 그 세월이 너무 아프니까요. 저를 길러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도경만 스승님이라는 분인데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님과 여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만이라고?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리를 절던 사람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한쪽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경만이가 널 데려갔구나.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경만 씨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분이었어. 정원사였는데 태호를 많이 예뻐해줬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떠났어. 태호가 사라진 날 경만 씨도 같이 사라졌어.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스승님은 이 집의 정원사였고 저를 데리고 떠나신 거였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승님은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스승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고 도배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언젠가 내 뿌리를 찾게 될 거라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경만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말수는 적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마 그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저는 스승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친부모에게서 저를 데려가셨지만 35년간 저를 지켜주신 분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이 집에서 함께 살아도 좋고 내 삶을 이어가도 좋다. 모든 건 내가 결정해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5년을 떨어져 있었던 가족, 35년을 혼자 살아온 저.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35년을 한꺼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태호가 원하는 대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태호라는 이름 35년 만에 처음 듣는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윤태성이라는 이름으로 35년을 살았지만 이제 서태호라는 이름도 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인생, 그리고 하나로 이어진 가족. 복잡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정원의 분수대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이 창문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던 제가 35년 만에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부모님의 사랑, 이 집의 기억,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던 무언가.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배 일을 하고 있었고 평창동 저택을 오가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쌓인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사님께서 매일 아침 전화를 주셨고 회장님은 저녁마다 제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랜만에 평창동 저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였어요.
2층 제 방, 그러니까 35년 전 태호의 방은 이제 깨끗하게 새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한 방이었죠. 새 벽지 냄새가 아직도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여사님께서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일어났구나. 아침 먹자. 저는 식탁 앞에 앉았고 여사님께서 정성스럽게 끓이신 죽을 한 그릇 내어주셨어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여사님께서 죽을 끓여주셨겠죠. 그리고 그 뜨거운 죽이 제 팔에 쏟아졌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괜찮아?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감사해서요. 이렇게 다시 어머니가 끓여주신 죽을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어머니의 손맛이구나.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지팡이 없이 걸으시는 모습이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다. 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생각이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도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다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봉사단을 만들고 싶어요. 도배 봉사단이요. 회장님과 여사님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키워주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나누라고 있는 거라고. 저도 그분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 벽지가 곰팡이로 뒤덮인 방에서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집을 새롭게 도배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지원하마.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침 동쪽 하늘에서 아침 햇살이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 팀이요. 새벽빛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팀이 되고 싶어서요.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참 좋은 이름이다. 스승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식사를 마치고 저는 도배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작업할 곳은 관악구의 한 독거노인 댁이었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온 곳인데 벽지가 너무 낡아서 곰팡이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살던 그 단칸방이 떠올랐어요. 비가 새던 천장, 곰팡이 핀 벽, 그래도 따뜻했던 그 공간.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보았어요. 현관 앞에 회장님과 여사님이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 35년 만에 되찾은 이름.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경적을 울려 인사를 대신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관악구로 향하는 길, 저는 문득 스승님 생각이 났습니다. 스승님은 왜 저를 데려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35년간 한결같이 저를 돌봐주셨고 기술을 가르쳐 주셨으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2명의 아버지, 2개의 가족. 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트럭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스승님께서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면서 핸들을 잡았어요.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익숙한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새벽비 팀의 첫 번째 봉사 차량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약속대로 지원해 주신 거였죠. 트럭 옆면에는 새벽빛 도배 봉사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여사님께서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회장님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고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35년 만에 처음 겪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대단한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맛있다, 더 먹어라, 오늘 힘들었지 같은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잠시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낡은 벽은 뜯어내면 되지만 사람 마음의 벽은 함께 붙여야 한다고. 스승님께서 남기신 기술로 사람들의 집을 새롭게 도배하듯 저도 이제 제 마음의 벽을 새롭게 도배해가는 중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의 벽, 그 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붙여가는 중이었죠. 현관에서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들어와라. 밤바람 차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그 이름 태호. 이제 그 이름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어머니. 지금 들어갈게요. 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니 새벽빛 트럭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집을 새롭게 만들어 드리러 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